네, 두 번째 세션 진단과 보호복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세 가지 톡이 있고요. 먼저 두 가지 톡은 진단에 관한 것 제가 좌장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토픽은 방호복 쪽에 보호복 쪽은 우리 이 교수님이 좌장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톡은 우리 김원기 박사님 해주실 텐데요. 현재 화학연구소의 세비 사업단에서 바이러스 진단의 그 R&D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Current Technologies for COVID Diagnostics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의 바이러스 진단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홍기입니다. 제가 제목은 Current Technologies for COVID-19 Diagnostic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현재 워킹하는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그런 진단 기술을 다 언급하진 않지만 저희 사업이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멀스나 지카를 표적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로우텍, 미디엄텍, 하이텍들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던 것들을 이번에 코비드 19 진단에 적용하여서 얻은 결과를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서의 바이러스 진단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많습니다. 일단 기관이 하나의 세부 과제인데요. 5개의 연구 기관이 각각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주요하게는 저희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나 단백질,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와 단백질을 어떻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고감도로 구현할 수 있는 FET나 라만 같은 그런 검출, 센싱 기술들을 다양하게 융합을 해서 저희가 크게 6가지 페이퍼 센서, 라만 기반 검출, 신속 진단, 그 다음에 NGS를 이용한 유전체 서열을 동정하는 것들, FET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램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 기술 6개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서 R&D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4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 좀 더 계속 융합이 되다 보니까 좀 새로운 형태, 그리고 계획하던 것보다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더 융합적으로 접근을 하여서 고감도를 구현한다든지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kb 정도의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고 베타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사스, 머스, 사스코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1월에 이제 중국에서 지놈을 공개했을 때 어떤 걸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이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노블 코로나라고 해서 NCOV 2019 NCOV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진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DB상에 올라온 유전자 지놈들의 서열들을 파일로젠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일단 스파이크 프로틴만 가지고서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NCOV가 사스코브랑 유사한 것을 당연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파되는 양상이나 속도 그리고 전파력 등이 팬데믹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스파이크 프로틴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기존의 사스코브의 휴먼 사스코브와 그 다음에 박쥐와의 연관성,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을 호스트를 해서 감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파력이 높은 쪽으로 스파이크 프로틴의 지놈 시퀀스가 전파력이 높은 쪽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컨저베이션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 기존의 사스코브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스코어가 낮은 부분이 이제 얼터네이션이 있는 거고요. 스파이크 프로틴에서 S1과 S2 리전에서 RBD 도메인 앞쪽에 N-터미널 리전에서의 인설션 펩타이드 시퀀스, 그 다음에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의 인서션 펩타이드 시퀀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CE2 수용체와의 결합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이가 전파력을 높이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 1월 말 2월 초에 연구를 올해 착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스코브이2의 스파이크에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모델이 없었습니다. 3차원 구조가 없어서 기존의 사스의 RBD로 뭐 크라이오 EM이나 엑스레이로 나오는 결정 구조를 호몰로지 베이스로 저희가 프리딕션한 그 코브이2의 RBD를 모델링을 했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연구가 이제 해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스파이크 프로틴 크라이오 EM 스트럭처가 미국에서 나와서 저희가 다시 연구를 요 스파이크 프로틴 EM 스트럭처의 PDB를 미국에서 어스로부터 직접 사실 PDB 뱅크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받아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먼저 해봤던 것은 기존의 스파이크에 결합하는, 그러니까 사스의 RBD에 결합했던 항체들이 알려진 항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항체, 그리고 멀스와는 사실 스파이크가 유사성이 높진 않지만 혹시 멀스의 스파이크에 결합했던 항체들 이런 것들을 인실리코로 저희가 다킹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스코브의 RBD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기존의 사스 중항체와 결합되는 항체인 인체 휴먼의 CR302 항체 엔티바디와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만들어진 그 멀스 스파이크에 결합하는 F169 이런 두 개의 항체들,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실험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진행 중이어서 이 두 가지 항체가 사스코브이에 사실은 사스코브이 RBD로 만들어진 항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라 예측을 했고요. 다른 그룹에서 이것은 실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KD 값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CR302와 F169를 직접 제작을 하여서 단독과 콤보에 따른 중화항체 중화능을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항원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아니다 보니까 중화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합력들을 저희가 블리츠로 측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진단에 활용해 보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월 중순에 바이오아카이브 프리프린트로 일단 먼저 게재를 하고 현재 논문에 투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이것도 다 1월 말 2월 초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기존에는 신기술 개발 중심으로 원천 기술이나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분자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리얼타임 PCR로 해서 이제 키트들을 이벨레이션을 해서 선정하는 게 전 단계였는데요. 저희가 먼저 했던 일은 WHO에서 사실은 한국의 지놈 스퀀스를 저희가 1월 11일 공개된 이후에나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WHO에서 먼저 각 국가별로 차이나 CDC, 독일의 샤리테, 홍콩, HKU, 뭐 미국 CDC, 타일랜드 이런 데서 먼저 리포트했던 것들을 보고 저희가 컴퍼레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고 저희도 사실 신규 프라이머 프루브를 일단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이트를 보면 ORF 리전과 RDRP 그 다음에 N타겟 이제 E는 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보시면 이제 N은 사실 좁은 데다가 너무 많은 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가면서 오버랩된 새로운 프라이머 프루브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본 오늘 결과에는 성능 비교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과 RDRP, ORF 리전을 타겟으로 하는 각 국가별 연구기관들이 프라이머 프루브를 제시를 하였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 중에는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성능 비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차이나 CDC는 TN 값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은 그레디언트를 다 했지만 대표적으로 55, 58, 60도시에서 동일하게 다 비교를 해서 기존에 일본에서 NIAD에서 N을 타겟으로 하는 프라이머 프루브가 민감도가 괜찮았고요. 증폭의 일들의 커브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CT에서 봤을 때 민CT에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RDRP 쪽에서는 홍콩에서 나온 것, 그리고 N에서는 또 이제 US가 1, 2, 3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US CDC N2 같은 것들이 괜찮았고 차이나 CDC ORF 1AB가 좀 괜찮은 그 프라이머 프루브 세트로 각 유전자 타겟별로 괜찮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보시면은 NTC에서도 비트기 반응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종국에는 저희가 환자의 샘플을 확보를 해서 사실 요 당시는 이게 약간 좀 카피가 애매한데요. 왜냐면 언노운 샘플 상태에서 카피를 정량하지 않고 시리얼 다일루션으로 해서 얼마큼 내려갈 수 있느냐 10분의 1씩 내려서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US N2
가 엔진에서는 가장 좋은 타겟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상인의 네스프란자를 수압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 샘플에서 이제 비트기 반응이 한 30 후반에서 이제 증폭이 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USN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패널 프라이머 프로브들이 좀 펄트 킷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실제로 뭐 프라이머 다이머라든지 비트기 같은 것들은 젤상에서도 관찰을 했고 현재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것은 저널에 이제 서미션을 해서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센시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재팬 NIID에서 나온 N을 표적으로 하는 프라이머 프로브 셋이 괜찮았고요. O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나 CDC께 좀 괜찮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신테릭 RNA를 템플레이트를 했을 때의 분석적 민감도, 그리고 배양 시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빠르게 사스코브2 국내 분리주를 배양을 받아서 RNA를 추출해서 했을 때의 민감도, 그리고 환자 검체에서 했을 때 민감도가 갈수록 이제 민감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영역과 실제 실험실상에서의 어떤 민감도들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는 것들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등원 증폭에 대해서, 등원 증폭을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등원 증폭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65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온도 엔자임별로 다른데요. 대형 장비가 일단 PCR 머신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램프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는 램프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POCT용 유전자 증폭 진단 기술 채취하고 바로 추출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샘플을 채취하고 나면 전처리, PCR, 그다음 결과 확인이 원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등원 증폭 기술 기반의 유전자 진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19에 그 6개 프라이머를 한 세트로 하는 2개의 세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 램프, RT 램프를 했을 때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뭐 다른 휴먼 코로나나 멀스코브에서는 반응이 없고, 기존에는 이제 뭐 형광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이제 컬러가 바뀌는 다이들을 쓰는데 저희는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류코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사용을 해서 바이러스의 템플레이트이 증폭이 돼서 많아졌을 때 저희 뮤코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컬러가 이렇게 댄스해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눈으로 쉽게 현장에서 등원 증폭을 사용해서 코비드 19과 같은 감염병 바이럴 디지즈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온도는 일정하고 좋은데요. 민감도에서 많이 차이 나고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분리주에서 배양하고 RNA를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 검체로 올라가면 여기서 또 민감도는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더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현하는 그 RT 램프를 POCT 할 수 있는 기기와 컴바인을 했을 때 좀 더 민감하게 갖고 전처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으로 현재 연구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저널 오브 몰레큘러 디agnostics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랍넷 디지털 PCR. 일단은 퍼스트 라인에서 골드 스탠다드가 한국도 그렇고 2분 남았습니다. 예, 여러 나라에서 PCR 기반의 유전자 증폭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PCR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는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CT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프라이머 프로브를 탑니다. 디지털 PCR은 절대 정량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5일에 저희가 템플레이트는 인캡슐레이션 해서 드랍넷을 만들고 그걸 PCR 증폭을 시켜서 엔드포인트에서 증폭된 그런 드랍넷을 카운팅하고 실제 모든 그 드랍넷을 카운팅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증폭된 드랍넷을 저희가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PCR에서는 CT가 좀 프라이머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동일한 것을 ddPCR에서 적용했을 때
높은 카피에서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낮은 카피의 템플레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유사한 수준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직접 정량이 절대 정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샘플에서도 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일부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LOD도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ddPCR 자체가 범용성이 떨어지고 디바이스가 비싸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FET 바이오센서 고감도 센서를 하기 위해서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소재에 세바이 컨덕터 성질을 띠고 있는 그래핀을 올리고 그래핀 위에 항체를 저희가 얹어서 결국에는 코비드 19 환자에 있는 사스코비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항원으로 결합이 됐을 때 정기적인 신호의 변화를 관찰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합에서 민감하게 1 femtogram/ml에서 나오고요. 실 멀스에선 반응하지 않고 사스코브2 엔티바디를 저희가 일단 커머셜한 것들을 여러 개 선별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멀스에는 반응하지 않고 사스보다도 사스코브2에만 스페시픽한 엔티바디를 사용해서 저희가 민감한 실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실제 배양한 시료에서도 배양 바이러스 시료에서도 검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검체에서 저희가 노멀 페이션트에서 베이스라인을 잡고 두 개 각기 다른 환자에서 시그널이 거의 이건 세츄레이션 된 것 같은데요. 환자 1번에서는 사실 민감도를 쭉 시리얼 다이레션을 내렸었을 때 10의 5승, 6승에서 검출 한계를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수준은 한 수십 카피, 한 24카피 정도 수준의 바이러스에서도 저희가 항원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네, 따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본 연재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연재는 고려대학교의 임채승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임채승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부원장을 지내셨고 현재 그 수혈학회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Development of Rapid Molecular Diagnostic Systems for COVID-19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부처 과제를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발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10년,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방역 대책은 우리가 어떤 예상하는 질환이 있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이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격리를 하고 격리를 해서 숫자가 줄어지면 지금처럼 완화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시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저희 한국이 성공한 것은 저는 이런 진단시약의 우월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지만 방법은 빨라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나 이 결과를 빨리 이해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래피드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배양도 있고 분자 진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공공 의료 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커브를 줄일 수 있었을까? 결국 조기 진단과 격리의 힘입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신종플루와는 달리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것은 1시간 내에 검체에서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을 개발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굉장히 멋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이런 혁신적인 방법도 이것을 검체를 모아서 다시 검사 기관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을 바로 이쪽에서 1시간 내에 한다면 차에 격리된 상태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단시약은 예민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래피드하고 PCR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래피드 시장은 거의 40조 정도의 전 세계적인 시장을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센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센서를 예민하게 100배, 1000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어떤 그 아날라이트의 농도, 감염체의 농도를 지켜서 기존 낮은 시약으로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자 진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속 진단 시약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예민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런 병원체를 농축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몇 가지를 개발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물반 고기반인 데서 고기를 잡는 방법과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프로페셔널 피셔를 할지라도 좋은 기계를 갖고 잡지만 어느 쪽에서 쉽게 잡겠습니까? 저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체를 모아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적혈구, 백혈구,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농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타겟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농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PDF가 돼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웨이브를 이용해서 병원체를 농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표했고 말라리아에 예전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농도만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래피드 진단 시약의 예민도를 개선하거나 분자 진단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코비드 19의 이런 그 분자 진단, 특히 이제 래피드하게 1시간 내에 되는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데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개발한 1차 모델 아이소더멀 PCR이고요. 그다음에 램프를 아까 발표하셨는데 저는 멀티플렉싱 램프를 사용합니다. 그 튜브 내 4개 정도의 병원체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실제 우리 이 기기에서 작용된 결과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약 25분에서 30분 정도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그 UI로 개발된 것이고 시약은 1시간 내에 약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을 했는데 잘 아시는 램프의 원리지만 램프의 원리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멀티플렉싱입니다. 하나를 잡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4가지의 유전자를 다 잡으려면 4개의 튜브를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검사의 스루풋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프루브를 만드는 기술들을 시도해봤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루브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해서 특허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추출기는 나와 있거든요. 약 15분 정도면 나오는데 우리 기계에 이건 2차 모델로 나왔는데 적용을 해서 약 1시간 내에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도된 내용이고 우리가 잡은 리전은 뭐 RDRP 그다음에 뭐 다 시도해봤습니다.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도 해봤고 엔진도 해봤고 이진도 해봤고 대부분 스파이크는 안 쓰는데 스파이크도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는 WHO나 CDC 이런 데서 제시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 같이 비교해서 좋은 리전을 잡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RDRP 같은 경우는 10회 2승까지 잘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진도 마찬가지로 1승까지 잘 잡아냈고 이것이 혹시 다른 병원체와 어떤 크로스가 있나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인플루엔자 AB, RSV, 아데노 쭉 다 해봤지만 거의 크로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갖고 실제 멀티플렉싱으로 2-3개를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합쳤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긴급 허가를 처음 받은 코젠 제품과 구로병원에 온 환자를 이용해서 그 검체를 갖고 시리얼하게 10배씩 희석하였을 때 그 결과가 실제로 코젠 제품보다 여기서 회사 이름을 좀 말하면 안 돼. 허가난 제품보다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약 20명의 환자 검체를 갖고 비교했을 때 100%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음성도 20내 이상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멀티플렉싱이 가능한 등원 증폭 그리고 30분 이내에 이것을 PCR과 동일한 그 결과를 보이는 것들을 개발하였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임 교수님 톡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저희가 시제품 3,000 테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분석적 성능하고 임상적 성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지나면 수출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허가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약 120명 정도의 검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명대하고 IRB를 통해서 120 검체를 얻어서 그것도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엘리어사가 지금 인플루엔자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거든요. 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3,000대 이상을 인플루엔자를 팔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쪽은 멀티플렉싱이 아니라서 두 튜브 시스템을 쓰고 한 기계 하나를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싱이라서 한 번에 96일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 텐데 그러면은 지금 하신 것 중에서 지금 RNA 폴리메레이즈, 이진, 엔진 다 하셨을 텐데 소리가 잘 안. 여러 가지 그 코비드 진들 중에서 어떤 프리퍼런스가 있나요? 실제 사용할 때 아니면 지금 RNA 폴리메레이즈, 이진, 엔진 전부 다 같이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는 RDRP하고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게 CDC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프라이머를 레퍼런스로 내놨고요. 미국 CDC는 그다음에 WHO는 이진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컨저브드 돼 있는 리전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스파이크 진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진을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저희 용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진이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이영민 교수님께 다음 세션 넘기겠습니다. 예, 세 번째 연재 좌장을 맡은 연세대 이영민입니다. 주식회사 폴트리의 김영옥 연구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드리면은 1981년부터 85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 교육을 전공하셨고요. 이후에 카이스트에서 고분자 화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이노베이션에서 기술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폴트리사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능성 폴리올레핀 개발에 이어 폴리머 소재나 기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클래스 6 패스 수준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을 보유한 보호복 원단 및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범부처 사업단에서 이 방호복 제품 개발 관련돼서 그 주관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소시엄은 공교롭게도 지금 그 좀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 대구 쪽에 경북대학교 산업혁명단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겼던 그런 방호복 관련된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가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하고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모니터링된 그 방역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방역복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복 형태가 어떤 형태로다가 각 나라별로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입고 있는 방역복 제품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파란색 심테이프라 그러는데요. 이 봉제선을 따라서 봉제선을 통한 감염도 막기 위해서 심테이프로 다 처리된 형태의 저런 방역복들을 주로 많이 입고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반면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 심테이프 처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이런 방역복들을 주로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테이프 처리를 된 방역복 형태들을 많이 입고 있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들쭉날쭉한 그런 형태의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의 어떤 그 방역복이라고 지금 돼서 일본에서도 이제 그 병실에서 레벨 D 이상의 방호복을 입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레벨 D라는 제품을 보면 이게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방호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단을 개발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지금 타입 5, 6의 레벨 D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듀폰이나 3M이나 킴벌리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에서 일반 산업용 보호복 원단 소재로다가 그 어떤 규격을 설정할 때 만들어져 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역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보호복을 입는다는 것은 저희 같이 원단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랑 좀 비슷한 형태로다가 지금 규격이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 클래스 6, 그러니까 가장 그 최고 등급의 바이러스 차단 성능을 요구하는 형태로다가 제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원단 생산을 요청받으면서 메일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5, 6로다가 해서 레벨 D 등급이면 원단이면 이 방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원단을 생산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미국에서도 그 수술복,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수술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전면하고 팔 쪽에 크리티컬 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차단 등급이 클래스 6를 만족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바이러스를 차단하면서 바이러스로부터 그 방역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 차단 성능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것도 이제 클래스 6 수준을 만족하는 제품 개발을 하되 그때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차기 편의성인데 어쨌든 그 통기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착용을 했을 때 방역 현장에 계신 방역 종사자 분들이 덜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해외 방호복 평가 기준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일본은 GIS, 중국은 GB, 미국은 ASTM, 유럽은 EN 해가지고 있는데 공이 테스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러스 차단 성능이 가장 높은 등급이 클래스 6인데요. 클래스 6가 20kPa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반대쪽으로다가 바이러스가 나와서 증식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20kPa 정도라고 하면 한 0.2기압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가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런 최소한의 수준은 만족을 시키는 원단을 방역 현장에서 입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단 소재를 보면 그 통기성 필름이라는 소재와 부직포라는 소재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된 원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적으로다가 적용되는 기술은 폴리우레탄이라는 접착제를 격자 모양으로다가 필름에다 칠해서 부직포랑 붙이는 타입으로 해서 그 원단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우레탄은 접착제가 발려져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나 이런 게 통과를 못하겠지만 발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는 이렇게 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통기성 필름이라는 것이 1마이크론 이상의 수마이크론 되는 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수십 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반대면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투습이 되는 특수한 그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전면 도포 방식으로 통기성 필름과 부직포를 붙이자. 그러면은 구멍이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지 않겠냐. 그 대신에 이 개발된 폴리우레탄 접착제는 투습이 가능한 형태의 특수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바이러스 차단 성능은 클래스 6를 만족시키고 어느 정도 투습이 되기 때문에 차기 편의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직포 소재를 먼저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직포를 뭐 다양한 형태의 부직포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 소재 중에서 SMS라는 타입의 부직포 소재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다 구분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 그 가축 전염병 관련돼 있는 부분들 뭐 이런 쪽에 야외용 원단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데 소방 쪽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의료용 쪽에 제품을 다르게 디자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용은 통기성 필름이라는 소재와 부직포를 투레어 형태로다가 합질을 해서 만드는 형태의 제품이고 의료용 쪽은 강도를 좀 요구하기 때문에 부직포가 양면에 들어가고 가운데에 통기성 필름이 들어가는 형태의 3레이어 타입으로다가 저희가 제품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방역 현장에서 덧신들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신데 덧신들을 신었을 때 미끄러지는 불편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덧신용 원단도 특수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주 마찰 계수를 높여서 그 신발 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바닥과도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 그런 형태로다가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1차 년도에 샘플을 만들었던 그 방역복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다 이렇게 노랗게 심테이프, 봉제선을 따라서 심테이프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그 원단으로 만든 덧신이고요. 그리고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팔 거리를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그런 디테일도 좀 했었고요. 또 이 지퍼도 이중 지퍼 형태로 해가지고 최대한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다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에 개발한 원단으로 그 일본의 카켄이라고 그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 차단 성능 평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실제 저희가 개발한 원단들이 이렇게 클래스 6를 다 패스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이제 2차 년도고 내년이 3차 년도입니다. 그래서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결국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은 클래스 6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차기 편의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투습도를 지금 1차 년도에는 한 3,000g per 스퀘어미터 24시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거를 최종적으로다가 5,000이나 7,000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지금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내 발표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셨을 때 네. 여러 가지 성능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로 유저가 어떻게 이 제품을 착용을 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필드 테스트 같은 것도 네, 좀 필요할 네, 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아,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실제 그 역할은 저희가 아까 저희 참여 기관 중에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쪽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이나 방역복을 가지고 실제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차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제품이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올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설문을 돌려서 현재 방역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2000년도 제품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